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올해에만 독서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에도 새해가 될 때마다 그래, 내년에는 또 새해에는 좀 독서를 많이 해보자. 뭐 꼭 새해 연말이나 연초가 아니다 할지라도 독서 유용성을 느꼈을 때, 혹은 독서로서 성장하고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독서해야지 라고 다짐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선 독서 실태 조사라는 걸 하는데 좀 심각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독서량과 독서율이 떨어졌습니다. 독서율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책 한 권을 읽는 사람, 성인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40%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독서량도 1년에 평균 4권, 약 4권 정도 떨어졌습니다. 종합해 보면 독서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매우 희귀해졌고, 독서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라는 것이죠.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독서의 효용이 얼마나 좋은지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독서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독서를 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독서를 안 했었고,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쓰면서 독서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독서는 여러분 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해봤더니 이거 웬걸? 인간은 애초에 독서하는 뇌가 아닌 거야. 인간은 태어났을 때 소프트웨어가 뇌에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들으면 말하라.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 들으면 어렸을 때 말을 하죠. 말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읽어라,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따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단 글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교육이 많이 발달해서 문맹률이 낮지만, 예전에는 어떻죠? 문맹률이 높았죠. 왜? 조선시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말했잖아요. 왜? 뇌가 들으면 말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눈으로 보면 읽어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따로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이 뇌에서 엄청난 고생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독서라는 것이 뇌하고 어울리지 않는, 뇌가 정말 별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과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통계를 보시면 독서량, 독서율이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추락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계단 내려가듯이 내려갑니다. 언제부터냐면 딱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뇌는 독서는 뇌가 아니고, 특히나 뭐 스마트폰 등등 독서를 방해하는 많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원래부터 독서하는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원래부터 독서는 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 20대까지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의 독서 인생은 딱 30살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한번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냐?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00권 이상 있습니다. 제가 독서를 시작한 첫 해는 300권 읽었고요. 뭐 150권 읽을 때도 있고 200권 읽을 때도 있고. 근데 뭐 책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따지면 훨씬 더 많이 읽죠. 그렇다면 왜 저 같은 사람이 독서를 거의 하지 않다가 독서를 안 하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 돼버렸을까요? 그거는 우리 뇌가 원래 애초에 독서하는 뇌가 아니었는데 제 뇌가 독서하는 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독서하는 뇌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특정 어떤 행동들을 반복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해서 그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다? 우린 독서하는 뇌가 아닌데 독서하는 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하는 뇌로 만들게 되면 독서를 안 하면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겪었습니다. 20대까지 독서하지 않는 뇌로 살다가 30살 때 독서하는 뇌로 바뀌면서
이제는 독서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냥 독서가 제 삶의, 내 삶 그 자체예요. 근데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죠.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독서하는 뇌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특정 행동을 반복을 해야 돼요. 독서하는 뇌가 아닌데, 독서하는 뇌를 만들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돼. 야, 이게 좀 난제죠. 다행히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 여러분께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독서하는 뇌로 바뀌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내가 독서에 습관이 들었나? 하는 시점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써 굳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예요. 여러분께서, 내가 이걸 습관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알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럼 뭔가 이상해. 저는, 모닝 커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먹는 커피를 아침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커피를 안 먹었네? 라는 의식을 안 할 때조차, 내가 뭔가 아침에 뭔가 안 한 것 같아. 뭔가 찝찝해. 그래서, 뭐였지? 보면은 아침 모닝 커피를 안 먹은 거야. 우리는 뭔가를 이해한다고 행동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대부분 합니다. 그게 감정의 힘이죠. 습관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나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알아서 굴러가. 그래서 우리가 독서하는 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독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로는 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왜? 여러분께서 의지가 그렇게 강했으면은 이미 독서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큰 성과를 또 큰 성공을 큰 성장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이 의지가 강해서 한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전략이 뛰어나요. 전략이. 그러니까 내가 특정 행동을 특정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독서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독서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변할까요? 통계에 의하면 이사 갈 때라고 합니다. 이사를 갔어. 그럼 이사 가면 뭐죠? 많은 환경이 바뀌죠? 이때가 뭐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만큼 환경이 우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옛날 때는 컴퓨터 게임 많이 했기 때문에 독서를 집에서 안 했습니다. 이제 카페나 이제 빵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게 내가 책을 읽는 장소를 바꿨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는 회사 끝난 다음에 집을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제가 항상 놀 거 많아가지고, 노는 것에 어떤 그 모든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제 총각 때. 그래서 아예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끝나자마자 그 기운을 이어가가지고 막 독서를 한 거예요. 또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죠? 비행기 모드나 핸드폰을 꺼놓는 거죠. 이런 환경 설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설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독서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독서 클럽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만큼, 독서율, 독서량, 독서하는 뇌로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환경 설정은 없는 수준입니다. 왜요? 우리 뇌는, 독서는 뇌는 또 아니지만, 사회적 뇌예요. 이건 디폴트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말해라! 있는 것처럼, 우리 뇌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고, 모방하게 돼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앞에 통계 얘기했듯이, 주변에 독서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내가 독서 모임 들어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독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항상 책 갖고 다니고 맨날 책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기했을 때 인용을 어느 책에 봤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주변 사람 때문에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걸로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 박사님과 우리 팀원들과 함께
싱큐베이션이라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국내 최고의 독서 모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 독서해라, 뭐 독서가 좋다, 또 책도 추천해 주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싱큐베이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싱큐베이션에 오시게 돼서 같이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하고 소평 쓰고 뭐 때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된다? 독서와 친숙하게 되고, 그리고 독서를 하게 되고, 독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독서의 습관이 들게 되고, 그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독서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독서하는 뇌가 된다. 독서하는 뇌가 되면 어떻게 되죠? 1년에 50권, 100권, 150권 이렇게 그냥 읽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잠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저희 싱큐베이션을 하셨던 분들의 이제 리뷰 영상이 있는데,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가 막 50권 읽었네? 100권 읽었네? 이런 것들을 그냥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싱큐베이션을 포함해서 읽은 책을 어제까지 기준으로 다 헤아리면 총 245권을 읽었고요. 100권인 목표는 초과 달성한 셈이에요. 100권을 읽자라고 했는데 진즉 달성을 했고요. 세상에, 나 독서를요 100권을 넘게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매년마다 목표가 책 100권 읽자를 썼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50년 넘게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 4시 45분부터 1시간씩 독서하는 모임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딱 하루 늦잠 잤어요. 그날 6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아쉽게도. 그날만 빼고는 오늘 기준 93일째 제가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읽은 책이 20권이 훌쩍 넘습니다.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은 이제 3개의 반이 있거든요. 첫째는 비기너 반, 있는 피처 셀프와 그 다음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을 읽게 되고요. 이제 2권 읽습니다. 비기너 반은 좀 쉽게, 초보자분들. 힘 시리즈만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제목에 힘이 들어가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강인함의 힘, 뭐 유연함의 힘, 놀라움의 힘, 겸손의 힘. 그래서 이런 힘 시리즈, 자기개발 유의 힘 시리즈를 읽게 되는 것이 이제 힘 시리즈 반이고요. 이제 싱큐베이션 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반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비기너 반하고 힘 시리즈 반은 책이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싱큐베이션 반은 매 분기마다 할 때마다 이제 책이 바뀌어지는데, 그 책은 제가 좋은 책으로 선정을 합니다. 간략하게 이번 싱큐베이션에 읽을 4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뭐 4권 다 엄청나게 훌륭한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마음의 기술입니다. 명저고요. 그리고 이미 입문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은 이제 프랑스 책인데, 이제 제가 오늘 싱큐베이션 나온 책들은 제가 다 이제 판권을 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는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읽는 거, 리딩은. 이건 프랑스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판권 봤을 때 너무 컨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번역기 돌아가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은 번역 편집도 너무나 잘 돼 있어서요. 뭐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다 번역 편집 잘 된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매우 읽기 편하실 거고, 그럼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거 얻을 수 있냐? 책의 서문에 딱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신경과학 기초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고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 그리고 신경과학자가 풀어놓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독자 스스로 내 마음의 주치, 먼저 내 마음의 주치가 되는 것이다. 뇌는 교육이 가능하며 그 기능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뇌를 스스로 교육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이 책을 2분이 쓰셨거든요. 한 분은 신경과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고요. 한 분은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책 같은 좋은 책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급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을 이끌고 때로는
치료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뇌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미 그 이해된 뇌 이해 바탕으로 해서 많은 마음의 기술들,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어떻게 하면 그런 내가 뇌를 이해하는 그 이해와 그런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준 책이 이 마음의 기술이군요. 물론 여러분께서 큰 어떤 정신 질환이 있다거나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할 조차도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이게 병원에 갈 정도 심각한 거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께서 마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목차를 보면 이런 거죠. 불안, 슬픔, 자존감, 자신감, 스트레스, 완벽주의, 번아웃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꼭 병원에 가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 가까운 지인들, 우리 가족들, 이 책을 읽고 이런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그런 마음의 기술을 발동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1부는 뇌 이해하기에서 아주 컴팩트 있게 뇌의 근본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파트고요. 이 내용, 이제 뇌 이해하기를 읽으시면 뇌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고, 2번 통제 수단, 그러면 그 뇌를 이해한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우리 마음을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원치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이런 학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방법론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어떤 거? 불안, 실존적 불안, 슬픔, 자존감, 자신감, 스트레스, 완벽주의, 뭐 일상의 불확실성, 우울, 충동성, 수면,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께서 쭉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수면이 좀 안 좋아? 수면 지금 장애야? 뭐 우울이 좀 올라오고 있어? 슬픔이 좀 많이 깊어? 그럴 때 이제 딱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으면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뇌에서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1장이죠. 이 통제 방법을 쓰면 좋다. 심지어 어떤 거는요, 놀라운 게, 어떤 거는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솔직하고 과학적으로 여러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 이 마음의 기술인 것이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안이 증폭되고 또 어느 때보다 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 책 한 권 딱 읽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여러분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삶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마음의 기술, 이 책이다. 두 번째 책은 직장생활 인간관계론인데요. 제가 이거는 싱큐베이션을 왜 넣냐? 제목은 이제 직장생활 인간관계론이지만 그냥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간관계 가장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힘듭니까? 상사의 관계, 동료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 이제 직장생활 인간관계론인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죠. 예, 친구 관계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어떤 동호회나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 속에도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 이제 이 책인데,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좋잖아요. 근데 좋은 관계로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스트레스 주는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걸 내가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잡고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되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인간관계론이지만 이번에 신큐베이션에 필독서로 넣은 그 이유입니다. 이 책이 좀 귀엽게 나왔는데, 귀엽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 애덤 그랜트, 다니엘 핑크, 데니얼 골먼, 뭐죠? 사회과학 분야의, 자기개발 분야의 그 슈퍼스타이자 베스트셀러이자, 특히 애덤 그랜트, 데니얼 골먼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죠.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입니다. 심지어 에이미 에드먼드슨, 뭐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이런 조직 심리학 최고 석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 바로 뭐다? 이 책이다. 그래서 추천사를 좀 읽어드리면, 에이미 에드먼드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장생활 인간관계론은 실용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책이다. 그리고 에이미 갤로는 저자입니다. 경력의 단계마다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단지 논쟁에서 이기고 싶거나 자신의 방식을 상대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다면 이 책은 적합하지 않다. 이 책의 현명한 조언이 힘을 발휘하려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목차를 보시면, 일부는 이제 그런 날 괴롭히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눠줍니다. 여기는 핵심이에요. 불안정한 상사, 비관론자. 이 불안정한 상사는 회사 상사이지만 가정을 얘기하면은 어르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도 어디 무슨 동아리 회장님, 맞죠? 그런 그 어르신들이 될 수가 있겠죠. 비관론자, 피해자, 수동 공격적인 동료, 잘난 척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편견이 있는 동료, 사내 정치꾼, 이런 사람이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또 재밌게 알려주는 책이 이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주의하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책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할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 반성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 저자도 스스로 반성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가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 사람 어쩌고 저 사람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8가지 유형의 모습들이 자기도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최악이 남 탓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8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 8가지 유형에 나오는 것 중에 그 내용들 중에 내가 조금씩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 발견해 나가고 그거를 있다면 스스로 고쳐 나가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해서 나는 주변 사람에게 좋은 동료, 좋은 상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반성, 내가 더 성장하는데, 더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하게 되면 단순히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점은 잘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장점을 드러날 수 있게끔 환경과 관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리딩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책인과 동시에 그냥 모든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큐베이션 책은 거인의 약속인데요. 이 책은 책 자체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냥 이 시대의 필독서입니다. 이 시기의 필독서예요.
대통령이 친일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 바로 거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거인의 약속이고요. 우리가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 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거인의 약속이고요. 이 거인, 이 되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리더십 영향력입니다. 거인은요, 영향력이 크죠. 이게 거인은 살짝 움직였는데 그걸로 사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책이 바로 거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큐베이션에서 이 거인의 약속을 읽으시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시대상, 특히 리더십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냥 읽으면 리더는 당연하고 리더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미국 굿리즈 평가도 정말 높고요. 뭐 이 찬사도 너무 많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또 이 책을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의 세계관은 분명 확정되어 있을 것이다. 피오나 캐너 이분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다 읽은 후에도 오랫동안 영혼이 가시지 않는다. 콜린 세먼은 어둠 속에서 영혼을 끌어내는 아메이치의 능력은 진짜다. 저자거든요. 깊은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제임스 오브라이언은 아메이치는 가장 자극적인 도발도 직면시키는 남다른 능력이 지닌 선하고 강한 힘과 같은 사람이다. 책은 정말 목차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목차를 보고 위안도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대표다 보니까 또 저는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고 싶은 좋은 문화 속에서 우리 조직을 우리가 목표하는 비전에 갈 수 있도록 또 그 비전을 늘 달성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성공시켜야 할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와 생각과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 목차를 읽으면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이렇게 어떤 내 마음을 이렇게 떠났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좀 자주 볼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차만 이렇게 낭독해도 리더에 대해서 내 스스로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상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이 목차의 문구가 너무 멋있어요. 약속한다.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잔인하게 바라보지는 않겠다고. 약속한다. 성공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담함과 취약함을 지닌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 변명하지 않으며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한다.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한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명의 개인으로 바라보겠다고. 약속한다. 제때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다. 책임지고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한다. 조직을 비판적이면서 진실하게 바라보겠다고. 약속한다. 서로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일상적인 포용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사람들이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제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고 되게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았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는요, 문화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리더는 어떤 조직에 있으니, 공동체에 있으니까. 어떤 단순한 성과나 성취에만 매몰되면요, 문화가 개판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조직이나 직장 보세요. 매출 올리기 위해서 저 회사는 매출을 올려야 되죠. 근데 개판 같은 문화에서 살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문화가 개판이야. 그냥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이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어. 여기 직장생활 인간관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상사가 개판인 거야. 이거는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잘 돌봐야 되겠지만 뭐죠? 환경,
문화를 만드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거기에 헌신은 뭐죠?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리더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잘 영위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깎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깎고, 그러나 신중하게, 진중하게, 그러나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리더인 것이죠. 저는 이 목차에서도 매우 임팩트가 있었지만 서문의 이 내용 보면서 그렇지, 너무나 좋은 표현이다 했던 것이 뭐냐면, 거인은 남들과 다른 규칙으로 경계한다. 너무 좋은 통찰력이에요. 이거 정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저자분이 이제 농구 선수였고 등치가 커요. 거인이야. 그러면은 이 등치가 거인인 사람은 뭐죠? 자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살짝 움직였는데 누군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막 2m 넘어가고 이렇게 크게 되면은 이 생활을 살아갈 때 약간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신중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거인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가 리더십 뭐라고 그랬죠?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내 움직임이, 내 말이, 내 표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거인은 다른 규칙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린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죠. 뭐죠? 대통령이라는 거인이, 여러분, 우리가 다 고집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했을 때 주변의 파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인이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과 대통령이 잘못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파급을 내는지. 그래서 내가 엄청난 권력이 있다면, 권한이 있다면, 리더 중에 리더라면, 아, 내가 거인이고,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말 하나하나가, 나의 잘못된 판단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긍정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죠? 거인은 남들과 다른 규칙을 살아간다는 걸 아는 그 리더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그 위치에 있었을 때 그 위치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 책은 이번 신큐베이션 책으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그리고 뭐 신큐베이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책을 꼭 이번 이 시기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신큐베이션 책은요, 불안사회 생존 철학입니다. 뭐 이 책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 되게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불안사회, 우리 현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단어이면서 특히나 요즘에는 더 그게 다가오는 용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연컨대 이 책은 최고 수준의 책이고요. 그리고 철학책 치고 또 여기 담고 있는 담론의 무게치고 매우 쉽게 재밌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철학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난이도는 있지만 우리가 신큐베이션을 통해서 또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명언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개인의 지성은 그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의 양으로 측정된다. 제가 1초월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1장을 뭘 넣냐면 운장입니다. 운이 뭐죠? 예,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이해를 하고 그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잘 짜야지만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비즈니스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과 이 불안 사회 안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과 나의 이성과 나의 자유와 나의 나됨을, 나의 인간됨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철학적으로 놀랍게 풀어낸 책이 바로 불안사회 생존 철학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런 책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좀 너무 모르는 사람만 나오면 힘들잖아. 근데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등장해. 갈릴레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에피크테토스, 다윈, 또 소크라테스, 루소, 파스칼, 칸트, 심지어 만델라도 나오고요. 만델라와 소크라테스가 이어지는 이 라인은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입니다. 우리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철학을 하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연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당연히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논파가 됐죠. 그래서 그 결과는 헛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철학을 배워야 되고 철학자를 알아야 되는가? 그가 사유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적 사고거든요. 과학적 사고도 바로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불안사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께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믿음,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인간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를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유 방식, 그들의 이야기하는 방식, 이들의 에피소드 통해서 매우 깊게 배울 수 있는 책이 이제 이 책이고요. 이런 책을 이제 여러분께서 책에 있는 맛을, 이런 책을 읽을 때 이제 독서의 맛을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은 독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큐베이션에서 하는 4개의 책, 같이 읽으면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신큐베이션 독서모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2025년에는 독서는 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선별한 이번 신큐베이션 4개의 책을 여러분께서 읽으신다면 정말 독서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큐베이션은 우리가 거의 안 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분기, 내년 1분기에 제가 이제 18기 시작일 거예요. 18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신청해 놓으시면 또 19기, 또 20기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케줄 맞춰서 언제든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불어나고 있는 것이 저희 이제 신큐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여러분과 독서를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게 되면 독서하는 그 맛, 또 독서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설정이 되는 거니까 2025년에는 여러분 우리 신큐베이션 함께 하시죠. 신큐베이션과 함께 여러분 독서하는 뇌로 만들어서 1년에 50권, 100권 뚝딱 읽어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